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오늘은 각종 요리에 많이 쓰이는 식용유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마트에서 식용유 고르실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예전에 환우님 중에 한 분께서 정아님은 요리하실 때 도대체 어떤 오일 쓰세요? 라고 물어봐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제 대답은 요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요 라고 하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오일은 만드는 원재료가 GMO 작물인지도 따져보셔야 되고, 또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할 건지 무침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에 가보시면 진열장 안에 수많은 오일들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일의 종류가 많은 만큼 오늘의 내용은 조금 평소보다는 다소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는 오일 무조건적으로 따라 쓰세요 라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오늘의 내용이 오일 고를 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구나,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일의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생산 자체가 많아서 판매량도 많은 오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네 마트 가시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오일인데요. 네, 바로 콩으로 만든 대두유라고도 불리는 콩기름이 있고요. 또 유채꽃을 개발해서 정제해서 짜낸 카놀라유도 있고요. 이 외에도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하실 만한 참기름, 들기름 등등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기름을 사용하실 때 꼭 따져봐야 하는 점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발연점이거든요. 자, 기름은 계란 후라이 할 때 사용해야 하는 기름, 그리고 나물 무칠 때 사용해야 하는 기름이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발연점 때문입니다. 자, 발연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 영어로는 스모크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 요리하실 때 팬에 오일을 두르고 가열을 지속하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연기가 난다는 건 기름이 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기름이 타기 시작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이 좋았던 향미도 나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있다면 제가 다루지 않았겠죠? 더 큰 문제는 기름이 타기 시작하면 독성가스와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또 기름이 타들어가면서 피렌과 같은 1급 발암물질도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기름을 구매해서 썼더라도 연기가 발생해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면 먹지 않는 것보다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오일을 사용하실 때에는 오일이 가지고 있는 발연점을 확인하시고, 그보다 더 높은 온도의 조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끔 어떤 분들 보니까 이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 하실 때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우선 튀김을 할 때 사용되는 적합한 불의 온도를 보면 약 185도에서 190 정도 되거든요. 자, 오일이 정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170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튀김을 할 때 온도보다 기름의 발연점이 낮으니까 쉽게 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름은 가열된 요리보다는 이런 무침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불 위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불 조절이 쉽지는 않겠지만 약한 불에서 타지 않게 조리를 하거나 요리의 마지막에 첨가하는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참기름, 들기름 구매하실 때 보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드는 이 제조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가끔 보면 우리 주부님들 중에 참기름, 들기름은 향이랑 색이 진한 게 찐이야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참깨, 들깨를 오랜 시간 고온에서 볶은 다음에 기름을 짜내면 진한 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향과 색이 너무 진하다면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저온에서 만드는 저온압착 참기름, 들기름도 시중에 많이 나오니까 구매를 하셔야 한다면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이 빛과 열 그리고 산소에 약한 편인데요. 한번 짜내면 이 밀봉돼 있더라도 산화가 서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갈색이나 녹색 유리병에 든 기름을 골라주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산화작용을 하는 남색 파장을 또 잡아줘서 산패를 방지하고 또 용기가 유리로 되어 있으면 산소 투과도 막아주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쓰는 기름인 참기름, 들기름은 오늘 짜듯이 압착해서 만든 압착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모든 오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압착유는 그대로 짜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유통기한도 비교적 짧고 발연점도 낮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요리에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런 오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니까 흔히 마트에서 보실 수 있는 대두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그리고 퓨어 올리브 오일, 퓨어 아보카도 오일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에는 요리할 때 절대 쓰지 않는 오일이 앞서 말씀드린 콩기름과 카놀라유입니다. 이 오일을 쓰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GMO 때문인데요. GMO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GMO는요,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미생물의 특정 유전자를 서로 다른 종에 인위적으로 삽입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생물체를 뜻하는데요. 병충해를 방지하고 작물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GMO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GMO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요. 이 GMO 작물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례는 사실 이미 수없이 보고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GMO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글리포세이트가 주 성분인 제초제는 이 각종 만성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한 이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 팀에서 GMO 옥수수를 3개월간 먹인 쥐에게 이 종양과 유방암이 발생했다라는 점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물론 쥐를 상대로 한 실험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 해로울 가능성이 제기된 이상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특히 환우님이시라면 피해야 할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콩기름인 대두유는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제품에 이 GMO 콩을 사용한다는 점, 특히 카놀라유의 경우에는 100% GMO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현행법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GMO 작물을 사용했더라도 GMO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기를 하고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식용유는 GMO 표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요. 소비자 구매할 때 이 제품이 GMO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GMO 완전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자, 완전 표시라고 하는 건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이 제조를 하거나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기름들의 GMO 표시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GMO에 관련된 내용은 이 중요성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이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내서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는 이 주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콩기름, 카놀라유, 또 해바라기 씨유, 또 포도 씨유와 같은 오일은 정제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압착유와는 달리 이 정제유는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기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화학 처리 과정을 거치고 또 고온에서 볶고 압착하는 과정 중에서 이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랑 필수 지방산이 손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콩, 그리고 옥수수, 배아, 그리고 현미는요, 단순히 눌러짜는 압착 방법만으로는 많은 양의 기름을 얻기 어려워서 가열하고 분쇄하고 또 화학 처리를 거쳐서 이 영양분이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름을 고르실 때 정제유인지 압착유인지 참고하시고 또 고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일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올리브유 먼저 들여다볼게요. 자, 올리브는 지중해 식단에 들어가 있는 대표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100g 올리브에 들어가 있는 이 지방의 약 77%가 올레산입니다. 자, 올레산은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모유에도 많이 함유된 지방산이 바로 이 올레산인데요. 이 올레산이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도 하죠.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 토코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이 활성산소에 의한 이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분들도요, 이 올리브유도 이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없어지는 성분이거든요.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압착한 엑스트라 버진 오일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올레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올리브 오일도 다 같은 올리브 오일이 아니다라는 점 예상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산도가 낮고 정제를 거치지 않는 오일이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서 나온 산도 0.8% 이하의 올리브유를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압착해낸 산도 0.8에서 2.0%의 올리브유는 버진으로 구분을 합니다. 퓨어 올리브유는 한 번 짜는 올리브유를 정제를 한 뒤에 버진 오일과 섞은 것인데요. 자,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발연점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리브에서 처음 추출한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70도에서 190도 정도 되거든요. 이 열을 가하는 요리에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버진 올리브유를 최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샐러드, 드레싱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정제된 이 퓨어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20도에서 230도로 높은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요리에 사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같은 올리브유라고 하더라도 발연점을 따져보실 필요는 있지만 정제가 된 건지 정제가 안 된 건지의 또 중요성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정제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좋은 이유가 이 오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암 효과와 항염 효과로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올리브 오일도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일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유는 발연점이 271도로 콩기름보다도 높아서 이 열을 받는 요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칼륨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행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 요리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맛과 향으로 아보카도 오일은 그 자체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샐러드와 함께 섭취를 할 때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15배나 상승을 하는데요. 이 샐러드와 함께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를 하면 루테인이 5.1배,
알파카로틴이 7.2배, 또 베타카로틴이 15.3배 정도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정보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도 마찬가지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가장 좋은 등급은 아보카도 원과를 처음 압착한 오일로 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버진, 그리고 퓨어, 그리고 올리브유와 아마씨유와 같은 다른 오일과 섞은 블렌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등급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아보카도유의 제조 방식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낮은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에는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일 추출은 이 용매 추출과 압착 방식으로 나뉘는데, 용매 추출 방식에는 기름을 녹이는 용매제로 헥산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 헥산은 아보카도 속의 기름을 남김없이 녹여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 등급 2등급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게 되면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더라도 등급을 확인하시고 화학적인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헥산 프리 오일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자, 오일 하나 쓰려고 하는데 너무 따져야 할 게 많아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일 선택의 기준을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택은 정답 아니니까 참고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참기름, 들기름의 경우에는 색과 향이 진한 것은 피하고 저온 압착 제품인지 확인하고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가열 요리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무침 요리에 많이 쓴다. 네, 두 번째, 콩기름, 카놀라유와 같이 GMO 오일은 사용을 피한다. 네, 세 번째, 기타 오일을 고를 때에도 화학적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압착 방식, 그 중에서도 냉압착 오일이 좋고 유기농 오일을 선호한다. 자, 네 번째,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 등급을 확인하고 올리브 오일의 경우 등급에 따라 발연점이 나뉘므로 요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오일의 여러 객관적인 효능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일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실 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몸에 좋은 슈퍼 식용유라고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혹은 또 섭취하는 양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비만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일단 잊지 마셔야 한다는 점. 또한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자, 산화된 기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 독성 물질의 일종인 과산화지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암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산화되지 않도록 작은 오일을 사셔서 금방금방 소비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들기름을 제외한 이 오일들은 뚜껑을 잘 닫아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들기름은 산패가 빨리 돼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거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우리 슈퍼 주부님들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길게 오일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봤는데요. 모든 과유불급이고 또 모든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도 하시고 덩달아서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